죽은 자의 중매를 선 사람. 옛날 어느 날 농민 봉기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한 선비가 아랫마을에 갔다가 친척들과 친구 여러 명이 그 봉기에 연좌되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가서 제를 지내고 근처 절간에 가서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선비는 성 안에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선비가 숙박하는 방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선비가 없는데도 그는 신을 신은 채로 들어와 벌러덩 누웠지요. 하인이 누구인가 물었지만 눈을 감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선비가 돌아왔지요. 선비는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절을 하고 나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디인지 귀에 익은 목소리 같았지요. 급히 등불을 가져오라 하여 비춰보니 그는 농민 봉기에 연루되어 살해된 한 고을에 살던 주씨 성을 가진 선비였던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놀라 도망치려고 하자 주씨는 그의 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쩜 그리도 박정한가? 나는 황천객이 되기는 하였지만 자네와의 우정을 잊지 않고 있네.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왔어. 저승 사람이라고 하여 매정하게 굴지 말라고. 선비는 무슨 부탁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몸으로 있는 자네의 진려를 아내로 삼을까 하네. 몇 번이나 중매꾼을 내세웠는데 자네 진려가 웃 어른의 승낙을 받지 못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야. 자네가 말 좀 잘 해주게나. 이전에 선비의 진려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선비의 집에 와 있다가 15이 되어서야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봉기에 부친이 처형되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말하였지요. 그의 아버지한테 말할 것이지 나에게 말할 것이 무언가? 조카가 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에 그의 부친은 이곳에 안 계신다네. 그럼 그 아이는 누구에게 의지하여 지내는가? 이웃 노파와 함께 있다네. 선비는 이승 사람이 저승 사람의 중매를 설 수 있는가 근심을 했습니다. 성사시켜줄 마음만 있으면 수고스럽지만 나하고 한번 같이 가주게나. 주씨는 선비의 손을 잡아 끌었지요. 어디를 간다는 겐가? 나만 따라오라고. 선비는 할 수 없이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약 10리 가량 가니 수백 호가 사는 큰 마을이 나왔지요. 주씨는 어느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나와 문을 열고 물었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가씨에게 외삼촌이 오셨다고 전해주시오. 노파는 되돌아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나와서 선비만 들어오라 하고 주생은 밖에 있으라 했습니다. 선비는 노파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지요. 2칸짜리 작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진려는 방문 앞에 마중 나와 울고 서 있고 방 안에는 등불이 밝았지요. 진려는 살아있을 때나 다름없이 예뻤습니다. 숙모와 고모들의 안부를 물었지요. 다들 잘 있다. 그런데 네 외삼촌 댁이 죽었다. 그 말을 듣자 진려는 다시 흐느껴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외삼촌과 외삼촌 어머님의 슬하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조금도 갚지 못하고
먼저 죽었습니다. 작년에 큰아버지 댁 큰오빠가 와서 아버지를 모셔가고 저 혼자만 남았지요. 외삼촌께서 죽은 저를 생각하여 보내주신 돈은 고맙게 받았어요. 선비는 주씨가 부탁한 일을 말했습니다. 들려는 잠자코 있었지요. 그러자 노파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분은 전에도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아가씨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며 미루어왔습니다. 이제 숙부님이 정해주신다면 일이 원만하게 풀리는 셈이지요. 바로 그때 한 아가씨가 하녀를 하나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오다가 선비를 보고는 주춤하더니 돌아섰습니다. 질려는 그 아가씨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요. 우리 외삼촌이야. 선비가 인사를 하자 그 아가씨도 맞인사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공시댁 9째 딸 구랑이라고 합니다. 원래 대갓집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몰락하여 이리 지내지요. 저와는 자별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선비가 힐끗 바라보니 그야말로 선녀 같은 미인이었습니다. 과연 대갓집 아가씨라 다르군요. 자색만 고운 줄 아셔요? 학식은 얼마나 깊다고요? 저는 어제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구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왜 숙부님이 비웃으라고 그러니? 진려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삼촌은 아직 후처를 얻지 않으셨는데 이 아가씨가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지요? 얘가 정말? 구랑은 웃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랑은 정말 재주와 용모가 다 출중해요. 외삼촌께서 저승 사람이라고 꺼리지 않으시면 제가 그 애의 어머니에게 말해보겠어요. 선비는 속으로 매우 기뻤지만 산 사람과 귀신이 배필을 맺을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문제없어요. 저 아이와 외삼촌은 전생에 연분이 있습니다. 닷새 후 달 밝은 고요한 밤에 심부름꾼을 보내어 소식을 알려드릴 테니 기다리십시오. 선비가 밖에 나와 살펴보아도 주씨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서쪽을 바라보니 그 길 남쪽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주생이 그 집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씨는 선비에게 말하였지요. 누추한 집이지만 잠깐 들렸다 가게나. 그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감사의 뜻을 말하고는 금술잔 하나와 진주 100개를 주었습니다. 납치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거라도 받아주게. 그러면서 말을 이었지요. 집에 탁주가 있는데 저승의 것이라 반가운 손님을 대접할 것은 못 되지만 한 잔 들게나. 선비는 완곡하게 사절하고 나왔습니다. 주씨는 한참 배웅을 하고 돌아갔지요. 선비가 돌아오자 스님과 하인들이 어디로 갔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한 잔 마시고 오는 길이네. 그 손님이 자기를 귀신이라 한 것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 그는 슬쩍 거짓말을 했습니다. 닷새 뒤 과연 주씨가 찾아오게 되었지요. 자네의 혼산일이 결정되었네. 오늘 밤 예식을 올리기로 했으니 어서 가도록 하세. 회답이 없기에 납치도 안 했는데 어찌 이리 급작스레 식을 올린단 말인가? 내가 대신 납치를 보냈네. 그는 주씨에게 깊이 살해를 했습니다. 주씨를 따라가 그의 방으로 들어가니 진려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벌써 예식을 올린 것이야? 벌써 사흘이나 되었네. 주씨가 대신 대답을 하였지요. 선비는 그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며 주씨가 납치로 주었던 진주를
진려에게 주었습니다. 외삼촌, 제가 외삼촌의 의향을 공씨 부인에게 말씀드렸더니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몸이 혈육이라곤 그 애 하나뿐인데 먼 곳에 시집을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셔요. 그러니 오늘 밤 외삼촌이 그 집 대릴 사위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 집에는 남자가 없으니 우리 주인과 함께 가셔서 예식을 올리십시오. 주씨가 그를 안내해 갔습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니 노부인이 나오더니 하늘을 시켜 성대한 주안상을 차려오게 했습니다. 주씨도 자기 집 하인을 불러 주안상을 차려오게 하여 나란히 놓았지요. 술상의 음식들은 인간 세상의 것과 별 다른 것이 없었으나 주인은 자기 잔을 들 뿐 남에게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연이 끝나고 주씨가 돌아갔지요. 선비는 시녀의 안내를 받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랑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둘은 기뻐하며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원래 구랑 모녀도 농민 봉기에 연좌되어 압송되어 왔던 것인데 모친이 모진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죽자 구랑도 자결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구랑은 선비를 재촉했습니다. 하인들이 깨어날 때가 되었으니 그들의 눈이 띄기 전에 잠시 돌아가십시오. 그 뒤 낮에 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며 구랑에게 붙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 구랑에게 물었지요. 이 마을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오? 내하리라 부릅니다. 그러더니 구랑이 슬퍼하며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 모녀의 외로움이란 형언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정을 생각해 주신다면 저의 뼈를 고향으로 가져다 선영에 묻어 언제까지나 곁에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할 것을 승낙했습니다. 사람과 귀신은 서로 사는 세상이 다르니 당신은 이곳에 오래 있지 말아야 해요. 구랑은 비단 버선을 선비에게 주고 작별을 재촉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는 슬픔을 안고 문을 나섰지요. 하지만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주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씨와 진려가 어찌된 영문이냐고 물었더니 사실대로 말해주었지요. 진려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 일이 마음에 걸려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이지 오래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셋이 마주 앉아 눈물을 흘리다가 작별을 고하고 나왔습니다. 그는 돌아와 자리에 누웠으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지요. 구랑의 무덤을 찾을 생각을 하였으나 무덤의 표식을 그만 묻지 않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다시 그곳에 가보았으나 무수한 무덤이 총총할 뿐 구랑이 사는 마을로 가는 길을 알 수 없어서 한탄하며 돌아왔지요. 구랑이 준 비단 버선을 보려고 펼치니 바람을 맞자마자 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행랑을 꾸려가지고 고향길에 올랐습니다. 그 뒤 반년이 지났지만 구랑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는 행여나 하는 생각을 품고 다시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는 말을 숙소 마당에 메어놓고는 급히 묘지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풀이 무성한 무덤 위로 도깨비 불이 번쩍이고 여우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처참한 광경의 선비는 한탄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기분이 나지 않아 말머리를 돌려 고향으로 향하였습니다. 조금 갔을 때 멀리 무덤 사이를 혼자 걸어가는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모습이 구랑과 똑같았으므로 말을 달려 쫓아가 보니 다름없는 구랑이었지요. 선비가 말에서 뛰어내려 말을 걸려 했지만
구랑은 본체 만채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뒤쫓아 가보았더니 구랑이 성난 얼굴로 획 돌아보고 나서 옷소매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애타는 목소리로 불렀으나 여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돌담 위의 작은 돌멩이.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20 남짓의 청년 금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을 여인 그는 집안 살림이 어려워 혼인도 못하고 겨우겨우 힘들게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금우가 사냥해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누워있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십니까? 꼼짝도 못하겠소. 금우는 바로 노인을 등에 업고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노인에게 밥을 지어 먹였지요. 노인은 밥을 한술 뜬 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병이 나으면 그때 가십시오. 하지만 자네에게 배가 될 텐데. 아닙니다. 나으면 꼭 그때 가십시오. 그 뒤로 며칠 동안 금우는 약초를 캐며 성심껏 노인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지요. 어느 날 노인이 금우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할 말이 있다네. 나는 석공이었어. 이 병을 치료하려면 내가 그동안 깎은 돌부처가 있어야 하네. 그 돌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먼 곳에 있다네. 9굽이 산과 9줄기 강을 건너야 하고 산 등성이도 18개나 넘어야만 갈 수 있다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맹수들이 자네 앞길을 가로막을 게야. 그런데도 갈 수 있겠나? 가야지요.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금우는 당장 석공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식량과 활과 화살을 어깨에 메고 허리에 칼을 찬 뒤 석공이 가리킨 방향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옷은 다 찢어지고 손발에는 피가 멈출 날이 없었지요.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며칠 뒤 깎아지른 듯한 높은 산을 막 오를 때쯤 갑자기 울부짖는 이리떼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이리떼가 달려들었습니다. 금우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활을 쏘아대었지요. 백방백중의 활솜씨에 어떤 이리는 죽고 어떤 이리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다시 하루를 걸어 다른 산에 도달했습니다. 배도 고프고 피곤했던 금우는 윤기가 나는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땅 바닥으로 주르륵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나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확 밝아지며 앞에 동굴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 안에 돌부처가 서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에 서서 보니 동굴 옆 큰 고목나무 위에서 커다란 뱀이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었지요. 금우는 허리에서 칼을 꺼내 커다란 꽃뱀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둘의 싸움은 날이 저물도록 계속되었지요. 뱀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는 뱀이 주저하는 순간을 이용하여 칼을 뽑아 두 동강을 냈습니다. 금우는 칼을 거두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돌부처를 들었지요. 돌부처는 크기가 30cm 정도로
웃고 있는 불상이었습니다. 그문은 돌부처를 가지고 다시 길을 나섰지요. 사흘 밤낮을 걸어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을은 꽤 컸지만 어찌된 일인지 쥐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문은 어느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돌부처를 위에 두고 식량을 꺼내 먹고는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들어왔지요. 그때 꽝 하고 문이 닫히면서 톱니 모양의 이빨 요괴가 그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무는 칼을 잡고 대결을 벌이다가 돌부처가 갑자기 뛰쳐나오는 것을 보고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아 요괴를 향해 던져지요. 요괴는 그 돌부처를 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제야 그무는 돌부처가 영묘한 신물임을 알아챘습니다. 다음 날 그무는 돌부처를 메고 다시 집으로 향하였지요. 오후쯤 또 다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무가 어느 집 대문을 두드리니 방 안에서 머리가 흰 노인이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노인이 그를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고 그무는 지금까지의 일을 자세하게 말해 주었지요. 노인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쩌자고 그 마을에서 묵었소? 왜 그러십니까? 그 마을 뒤의 강에 갑자기 요괴가 살게 되었지 뭔가? 그 요괴가 밤만 되면 바람을 몰고 나타나서는 사람들을 해쳤지. 내 아내도 그 녀석에게 잡아먹혔어. 내 딸은 그 바람 때문에 그만 눈이 멀고 말았지. 모든 주민들이 그 요괴에게 해를 입었지만 마땅한 방법도 없고 하여 모두들 도망을 쳐버렸다네. 따님의 눈은 괜찮습니까? 아니, 하지만 방도는 있다네. 그 요괴의 등 껍데기에 붙어있는 비늘 2개를 눈에 붙이면 눈이 나을 수 있다고 하더구먼. 하지만 무슨 수로 그 비늘을 손에 넣을 수가 있겠나? 그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서 그 요괴를 없애겠습니다. 노인은 이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무는 수차 10대, 원기왕성한 젊은이 200여 명, 큰 낚싯바늘 하나를 부탁하였지요. 그는 돌부처를 강가에 놓아두고는 사람들에게 수차로 물을 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강 속에서 요괴가 나타나 발톱을 치켜 세우며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다 강가에 돌부처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움츠려 들었다가 잠시 후 강물이 다 말라갈 때쯤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무는 큰 낚시 바늘로 요괴를 낚아채었지요. 요괴가 애원을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내 오늘 너를 갈갈이 찢어 놓아 주겠다. 그무는 칼로 요괴를 찌그려고 했습니다. 요괴는 죽을 힘을 다하여 낚시 바늘을 빼내고 바람처럼 사라졌지요. 그무는 그 틈을 타 비늘 몇 개를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무가 구해온 비늘을 노인의 딸 눈 위에 붙이자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완치되었지요. 다음날 그무가 급히 돌아가려 하자 노인도 그를 계속 붙잡지는 않았지만 대신 딸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무는 집에 돌아와 돌부처를 석공에게 돌려주었지요. 석공은 웃으며 그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날 살렸군. 그러니 이 돌부처를 자네에게 주겠네. 이 돌부처의 어깨를 툭 치면 금을 토해낼 걸세. 그무는 계속해서 마다하였지만 석공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걸세. 석공은 이 말을 남기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금우도 그 뒤를 따라 나가보았지만 석공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금우는 방으로 돌아온 뒤 돌부처의 어깨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돌부처는 석공의 말대로 입을 쩍 벌리어 금을 토해내었지요. 그 뒤 부부는 집안을 화목하게 꾸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도 모셔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얼마 뒤 금우는 석공 꿈을 꾸었습니다. 이보게, 이제 돌부처는 내가 다시 가져가겠네. 다시 요괴가 나타나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까? 아니, 대신 자네에게 작은 흰 돌멩이 하나를 주겠네. 집 뒤뜰에 돌담을 싹 해놔. 그리고 내가 준 돌멩이를 돌담 위에 두면 사악한 기운을 없애줄게야. 금우가 꿈에서 깨어나 보니 정말 돌부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흰 돌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우와 아내는 석공이 말한 대로 돌담을 쌓았지요.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강가의 물이 늘어나면서 요괴가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금우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강의 물이 늘어나면 금우집 돌담도 더불어 높아졌습니다. 금우의 집은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요괴가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내 이놈 금우야. 너에게 돌부처가 없다기에 내가 복수를 하러 왔지. 금우가 흰 돌멩이를 들어 요괴를 향해 던지자 돌멩이는 그의 손을 빠져나가면서 작은 산으로 변했습니다. 요괴는 그 산에 깔려 그만 죽고 말았지요. 요괴가 죽고 나자 바람도 잦아들고 강의 수위도 다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다시 그 돌담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대감을 도운 별. 옛날 한양에 욕심 없기로 소문이 난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대감이 나이가 들어 벼슬을 그만두게 되었지요.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구먼. 대감은 장기판과 바둑판을 들여놓고 집 담벼락에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적혀 있었지요.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모두 대감댁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소식 들었나? 대감댁 말이야. 그 댁에 가서 장기와 바둑을 두면 밥과 술을 공짜로 준다면서? 사람들은 공짜 술과 밥이란 말에 너나 할 것 없이 대감댁에 모였지요. 대감댁은 곧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감은 손님들과 장기와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지요. 하지만 손님들이 점점 몰려오는 바람에 사랑방은 물론이고 안방까지 가득 차 버려서 놀 자리도 없을 지경이었지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밥이며 술을 대접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는 손님을 쫓아낼 수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살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죄다 까먹고 집 한 채만 덜렁 남게 되었지요. 공짜 밥과 술이 없어지니 그 많던 손님들도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울며 말하였습니다. 영감, 이를 어찌해요? 우리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났어요. 대감은 평생 모은 재산이 몽땅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대감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였지요.
그래, 이 집을 팔고 어디 시골로 이사를 해야겠군. 집을 줄이면 논밭을 살 수 있을 것이야. 이리하여 대감은 집을 판 돈으로 작은 집을 사고 시골로 이사를 가 논밭도 살 수 있었습니다. 대감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글을 읽으며 여유롭게 살았지요. 그런데 또다시 소문이 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대감이 대접을 잘한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대감은 나가라는 말은 못하고 오는 손님들에게 밥과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감의 대접이 소홀해지니 그 많던 손님들이 나몰라라 하며 하나둘 발길을 끊게 되었지요. 부인이 텅 빈 쌀독을 잡고 울며 말하였지요.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영감, 뭐라 말을 해보세요. 이제 어떡하냔 말이에요. 대감은 자식들마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굶주린 대감네 식구들은 마당에 난 풀은 물론이고 방문 창호지까지 벗겨 먹었습니다. 집에 먹을 만한 것을 모조리 다 먹어버리고 더는 먹을 것이 없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 굶어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겠어요. 대감이 말했습니다. 뭐라도 구해와야겠어. 이대로 모두 굶어 죽을 수는 없지. 대감은 낫 하나를 옷섭에 감춰 들고 나왔습니다. 때마침 가을이라 들판의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벼 이삭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남의 집 곡식이라도 훔쳐 아이들을 먹여야겠다. 대감은 몰래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도 한 마을 사람의 벼를 베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논이 보이는데 어찌나 큰지 끝이 없었습니다. 벼 이삭도 잘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저렇게 큰 논이면 벼 이삭을 좀 가져가도 티가 안 나겠지. 대감은 주위를 살핀 뒤 낫을 들고 별을 배려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았지요. 대감은 곧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내가 잠시 미쳤나 보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이러면 안 되지. 대감은 한숨을 쉬며 들었던 낫을 내려놓았습니다. 대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기다란 신령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 너에게 개를 한 마리 보낼 테니 잘 키우도록 하여라.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대감이 방문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신령님의 말대로 마당에 개가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마당에 개가 물어온 산 열매가 쌓여 있었습니다. 토끼를 잡아올 때도 있었지요. 그 개 덕분에 대감네 식구들은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는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었지요. 마을의 우물이 모두 말라서 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새 우물을 파려고 나섰지만 자리를 도통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감도 걱정이 되어 개를 보며 혼잣말을 하였지요. 아이고, 큰일이구나. 다들 죽게 생겼네. 이 일을 어쩌면 좋겠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개가 벌떡 일어나더니 앞장을 섰습니다. 따라오라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지요. 대감은 가만히
개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개는 들판을 따라 한참을 가다 멈추었지요. 그러고는 앞발로 땅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거기를 봐보라고. 개는 그렇다는 듯 가만히 꼬리를 흔들었지요. 대감은 개가 두드린 곳을 파보았습니다. 한참을 파 내려가니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급하게 불렀지요. 대감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습니다. 대감님은 우리의 은인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정승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풍수를 보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아무도 맷자리로 좋은 땅을 찾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을에서 우물을 찾은 이야기를 듣고 대감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대감님이 풍수를 그리 잘 보신다면서요? 대감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그런 재주가 없다네. 이 동네의 우물을 찾아 가뭄을 해결하셨다면서요. 용한 재주로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대감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짜고짜 대감의 등을 떠밀었지요. 대감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정승의 집이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먼. 대감은 안절부절하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새 문 밖에는 대감네 개가 따라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이 한숨을 쉬며 말하였지요. 어쩌면 좋겠니? 우물을 찾은 건 내가 아니라 너인데. 그랬더니 개가 대감을 보며 멍멍하고 짖었습니다. 대감은 개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그래, 잘 부탁한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대감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대감은 당연히 개가 이끄는 대로 가보았지요. 한참을 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더니 앞발로 땅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람들에게 말하였지요. 여기가 명당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니 맷자리를 하기에 딱 맞는 자리였습니다. 정승 댁에서는 크게 기뻐하며 대감에게 귀한 보물과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대감은 다시 부자가 되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요. 어느 날 밤 마루에 앉아있던 대감이 개를 향해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자 개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에 남의 눈에서 별을 훔치려 한 적이 있으시지요? 아니, 어찌 사람 말을 한단 말인가? 그런데 네가 그걸 어찌 아느냐? 옥황상제님께서 정직한 대감을 딱하게 여기어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할 도리를 다한 듯하니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제가 있던 하늘로 돌아가야지요. 개는 이 말을 남기더니 하늘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감은 개가 사라진 곳을 가만히 보았지요. 그랬더니 하늘의 샛별이 반짝하고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대감은 그 개가 하늘의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이 나오는 맷자리. 조선 7대 세조 임금 때의 일입니다. 세조가 하루는 자신이 죽어 묻힐 자리를 직접 찾아 나서게 되었지요. 이 산 저 산 둘러보고 다니다가 어느 곳에 이르러 보니 아주 불길한 곳에 맷자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세조가 상주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이곳은 묘를 쓰기 좋지 않으니
당장 맷자리를 옮기시오. 상주가 울상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하여 지관을 부를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떡하지요? 사정이 아주 딱하구려. 그럼 내가 이장할 돈을 주겠소. 세조는 그 자리에서 상주에게 돈 300냥을 주었습니다. 뉘신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상주는 임금을 알아보지 못하고 고맙다고 머리를 숙여 인사하였지요. 그나저나 누가 이런 불길한 곳에다 묘자리를 쓰라고 하였소? 아, 이 생원이라고. 이 마을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지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세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생원은 바로 세조가 만나러 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상주와 헤어진 세조는 이생원의 집을 찾아가 조금 전에 본 그 맷자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오다 보니 저 산 너머에 어떤 사람이 묘를 쓰고 있던데 그 맷자리를 당신이 잡아주었다면서요? 그런 왜 되지도 않는 곳에다 묘를 쓰라고 하였소? 물론 좋지 않은 곳이지요. 그렇지만 다 이유가 있어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요? 사실 그 상주는 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런 터에 상을 당하고 보니 당장 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 그곳에다 묘를 쓰면 돈 300냥이 생길 것이 분명하므로 그곳에다 맷자리를 잡아준 것이랍니다. 이 말을 들은 세조는 무릎을 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지간이군요.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찌해서 이런 산골에 묻혀 있소? 세조는 다 쓰러져가는 지관의 오두막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임금님이 친히 이곳에 오시겠기에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관은 이렇게 말하고는 문 밖에다 자리를 내다 깔고 세조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세조는 그의 신통력에 혀를 내둘렀지요. 세조는 이생원과 함께 맷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광릉에 능 자리를 정하였지요. 그 뒤 광릉에 능을 파는데 지관이 그곳에서 큰 벌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장현리 버루개로 몸을 피하여 큰 독을 둘러쓰고 있었습니다. 능을 파기 시작하자 곧 큰 벌 한 마리가 지간을 쫓아와서 쏘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지간이 독을 둘러싸고 있자 벌은 독만 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간은 목숨을 구하고 무사히 능을 쓰게 되었지요. 그 뒤 사람들은 이곳을 버루개라 불렀다고 합니다. 겨울에 핀 복숭아꽃. 옛날 화장산 기슭에 어떤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아내와 아들딸과 함께 외딴 산속에서 살았지요. 사냥꾼의 가족들은 매일같이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며 산 짐승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호랑이나 곰 같은 큰 짐승을 잡고 어머니와 아들, 딸은 노루나 토끼, 꿩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요즘은 짐승들이 통 안 잡히네요. 내 생각에 이곳에 큰 짐승이 나타난 것 같소. 아무래도 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하였지요. 사냥꾼과 아내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골 속에 곰 한 마리가 보였지요. 다음 날 아침 사냥꾼과 아내는 아들, 딸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가서 그 곰을 잡아야겠다. 네, 아버지, 어머니,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사냥꾼 부부는 아들, 딸을 집에 남겨놓고
곰을 잡으러 나섰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굴 속에 들어가 보니 온갖 짐승들이 수없이 죽어 있었지요. 벼랑간 굴 안쪽에서 짐승을 먹고 있던 곰이 눈치를 채고는 재빨리 달려나왔습니다. 사냥꾼 부부는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았지요. 그러나 덩치가 큰 곰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냥꾼 부부는 그만 곰에게 물려 죽고 말았지요. 집에 남은 오누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자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오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오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 오누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산에 오르자 세찬 눈보라가 몰아쳐 왔습니다. 눈은 금세 수북수북 쌓여 온 산을 뒤덮었지요. 오누이는 눈보라를 헤치면서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다 보니 배는 고프고 강한 바람은 살 속을 파고들었지요. 결국 아버지 어머니를 찾겠다고 산속을 헤매던 오누이는 눈 속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곰에게 물려 죽은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두 아이를 복숭아꽃으로 다시 피어나게 하였지요. 한편 이 당시 신라의 왕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갖 약을 모두 구해 보아도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의원이 왕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폐하의 병에는 복숭아꽃이 제일입니다. 복숭아꽃을 구하여 잡수시면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이 겨울에 복숭아꽃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지만 겨울에 복숭아꽃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왕은 복숭아꽃을 구해오라고 많은 신하들을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마마도 참, 이 추운 겨울에 복숭아꽃이 어디 있다고 구해오라는 것인지. 그러던 중 한 신하가 언양 땅으로 내려가다 남문 근처에서 맞은편 산 기슭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양지 쪽에 연 분홍꽃이 피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헛것을 보았나? 아니야, 저건 분명히 복숭아꽃이야. 신하는 곧장 산 기슭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신없이 올라가 보니 연분홍 복숭아꽃 한 송이가 양지 쪽에 피어 있었지요. 틀림없는 복숭아꽃이었습니다. 신하는 복숭아꽃을 따 가슴에 품고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상감마마, 복숭아꽃을 구해왔습니다. 왕은 복숭아꽃을 먹은 뒤로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복숭아꽃이 피었다고 해서 그 산 이름을 화장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위에 새긴 아들의 이름. 옛날에 경상감사로 온 이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감사는 스라의 7 형제를 두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감사를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감사님은 복도 많으시지. 아들이 7이나 되니 말이지. 얼마나 든든할까?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이감사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한 방에 7명의 아들이 줄지어 누워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기 이를 데가 없었지요. 어느 날 밤 이감사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7개의 별이 북문 밖으로 떨어져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지요. 이감사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것 참 신기한 꿈이로군. 주무시다 말고 왜 일어나세요? 부인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꿈의 7개의 별들이 북문 밖으로 떨어져 빛나고 있는 게 아니겠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봅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부인은 다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감사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새벽 날이 밝기가 무섭게 이감사는 북문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젯밤 꿈에 본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7개의 별이 바위가 되어 북두칠성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감사는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요. 바위의 생김새도 가지가지였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바위, 미끈한 바위, 평범한 바위 등이 서로 뒤섞여 있었지요. 이감사는 곧바로 석공을 불렀습니다. 이 바위 하나하나에 내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시오. 석공은 이감사의 지시대로 맨 앞에 있는 바위부터 큰아들의 이름을 새긴 다음 둘째, 셋째, 그 뒤 이름을 차례차례 새겨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들이 자라면서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바위의 생김새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바위의 이름을 새긴 새 아들은 용감하고 씩씩한 무관이 되었고, 매끈하며 우뚝 솟은 바위의 이름을 새긴 새 아들은 모두 학자가 되어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평범하게 생긴 바위의 이름을 새긴 아들은 평범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경상감사가 된 이씨의 후손이 칠성바위 주변에 의북정이란 정자를 지었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달을 잡으러 간 동물들. 아주 오랜 옛날 토끼와 여우는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다른 동물들도 평화를 지키며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거북아, 우리 숲은 참 평화롭지? 맞아. 거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너무 평화로워. 참 조용해. 맞아, 조용해. 평화롭고 조용한 건 좋지만 옛날처럼 재밌지는 않은 것 같지 않아? 맞아, 재미없어. 예전처럼 다시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거북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토끼는 낄낄 웃더니 깡충 뛰었지요. 내일 밤 숲속에 사는 친구들을 모두 연못으로 불러서 낚시를 해야겠어. 토끼는 모두를 연못으로 초대하려고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느림보 거북이는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벌써 출발했지요. 다음날 밤 숲속의 동물들은 낚시를 하려고 모두 연못으로 모였습니다. 곰과 늑대는 낚싯대를 가지고 왔지요. 거북이는 지렁이가 담긴 항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우는 고기를 잡는 그물을 가지고 왔지요. 거북이는 항아리에 담긴 지렁이를 풀밭 위에 쏟았습니다. 거북이와 늑대, 여우는 서로 더 큰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요. 이를 지켜보던 토끼가 거북이에게 윙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큰 물고기를 잡게 될 테니 두고 보라고. 토끼는 낚싯대를 연못 안쪽으로 던졌지요. 이때 놀란 토끼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달이 연못에 빠지려고 해. 낚시를 하던 동물들이 모였지요. 토끼의 말이 맞았습니다. 달이 연못 위에 둥둥 떠 있었던 것이었지요. 저 달을 치우지 않으면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을 거야. 그치, 거북아? 맞아. 거북이가 말하였지요. 그물을 연못 위에 넓게 펴서 달을 잡아보자. 토끼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잽싸게 그물을 가져왔습니다. 자, 어서 서둘러. 이 그물로 달을 잡자고. 나처럼 똑똑한 동물은 나와서 날 좀 도와줘. 여우와 곰, 늑대는 토끼에게 그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토끼야, 우리는 너보다 힘이 세. 달을 잡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곰이 말했습니다. 여우와 곰, 늑대는 연못 주변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지요. 그들은 연못 위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의 가장자리를 잡아 끌어서 넓게 폈습니다. 더 깊게 그물을 쳐야지. 토끼가 말했습니다. 여우와 곰, 늑대는 차가운 연못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그들은 그물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물에는 달이 잡히지 않았지요.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번엔 좀 더 깊이 그물을 쳐봐. 여우와 곰, 늑대는 한 걸음 더 깊은 연못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못이 매우 깊어지더니 여우와 곰, 늑대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그들은 물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허우적거렸습니다. 여우와 곰, 늑대는 털이 흠뻑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꼴이 말이 아니군. 어서 집에 가서 털을 말리도록 해. 토끼는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여우와 곰, 늑대는 너무 창피하여 얼굴이 빨개진 채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를 보던 토끼와 거북이는 깔깔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